오버하지 마. 위생공포를 자극하는 쇼일 뿐이야. 여기도 중국과 똑같아. 몇백 년 전까진 중국 속국이었다지. 그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을 놀라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요. 유럽 최고 감염병 전문가, WHO 실무를 이끄는 핵심 브레인이자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위기를 진압해 온 과학의 상징. 그녀의 기준에서 한국은 그저 조금 과잉된 반응과 복잡한 절차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여자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오열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상위 과학자가 아시아 변방의 작은 반도국에서 자신의 철학과 자존심, 신념까지 내려놓을 줄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조용한 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에 그 오만했던 여자가 눈물까지 흘리게 된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시스템과 정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모건입니다. WHO 감염병 대응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38살이고 영국 출신이죠. 그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겨울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느껴진 그 매서운 추위는 마치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신호 같았죠. 하지만 공항 안은 더 차가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시아 방역 현장 점검차 한국을 찾은 저였지만 기대는커녕 불쾌한 뿐이었어요. 전신 방역 게이트를 지나면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빨간 불빛이 제 체온을 스캔하고 경고음이 울려 퍼졌죠. 자동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제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몇 초간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죠. QR코드로 입국 심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휴대폰을 꺼내서 앱을 깔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야 했어요. 오버하는군요. 위생 공포를 자극하는 쇼일 뿐이에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간단한 체온 측정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별 의미 없는 일들을 과도하게 만드는 거죠. 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도 계속 불편했어요. 직원들이 너무 친절했거든요. 과할 정도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코로나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냥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과잉 친절을 떨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영국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필요한 일만 효율적으로 처리하죠. 이런 과도한 서비스는 오히려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어요. 브리핑실로 향하는 길에 더 놀라운 걸 봤어요. 공항 곳곳에 방역 관련 안내판이 있었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QR코드가 각각 붙어 있었거든요. 언어별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었죠. 브리핑실에서 만난 한국 방역국의 책임자가 정현우 박사였습니다. 40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첫인상은 그럭저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건 답답함이었어요.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우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린 시스템을 믿습니다. 데이터를 믿고 과학을 믿고 시민들의 협조를 믿어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믿을 걸 믿어야죠.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해서 실제로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조금 당황한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의견을 말한 것 뿐이니까요. 박사님께서는 우리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우신가요? 정현우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과도한 추적이에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고 실효성도 의문스럽죠. 그리고 너무 복잡해요. 시민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현우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실 만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시스템으로 실제로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현실이죠. 어차피 며칠 있다가 떠날 거니까 굳이 좋은 말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점검 출장은 늘 똑같았거든요. 형식적인 브리핑 몇 번 받고 보고서 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정현우 박사의 눈빛이 묘하게 제 기억에 남았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실망한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조금은 슬픈 것 같기도 했고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올 때 정현우 박사가 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현장을 직접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명함을 받으면서 대충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연락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첫 만남은 그렇게 차갑게 끝났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아시아의 관료들은 대부분 비슷했거든요. 자신들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허점투성이인 경우가 많았죠. 저는 공항을 나서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일주일을 여기서 버텨야 하는군요. 택시를 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현우 박사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나라가 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택시비가 아까워서 공항버스를 타기로 했죠.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찬 바람이 정말 매서웠어요. 영국의 겨울과는 다른 종류의 추위였죠. 건조하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깐 멈춰 섰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바닥이었어요. 난방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공공시설인데 바닥 난방을 해주다니 신기했죠. 벤치에 앉은 아이가 게임기로 놀고 있었는데 그 벤치가 따뜻했어요. 열선이 들어가 있더군요. 공공시설에 말이에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겨울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여기서는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어머, 또 놓고 갔네요.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휴대폰을 벤치에 놓고 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그냥 주워서 안내데스크에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공공충전기였어요. 여러 사람이 휴대폰을 꽂아두고 자리를 비웠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최신형 아이폰도 그냥 놔둔 채로요. 영국에서라면 5분 안에 사라졌을 거예요. 저렇게 놔둬도 아무도 훔치지 않나요? 저는 옆에 있던 아이의 엄마에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분이 조금 어색한 영어로 대답하셨어요. 여기서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정직해요. 그리고 CCTV도 많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CCTV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직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아무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버스 도착 알림 시스템도 신기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더군요. 몇 분 후에 버스가 오는지, 어느 정류장을 거쳐 가는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심지어 버스 안의 승객 수까지 알려주더라고요. 6015번 버스가 2분 후 도착합니다. 현재 승객 수 23명, 좌석 여유 있음. 이런 식으로 안내해 주니까 정말 편했어요. 영국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결국 그 따뜻한 벤치에 앉아봤습니다.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발끝까지 시려왔는데 벤치에 앉자마자 온몸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어요. 이런 게 다 세금으로 하는 건가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영국에서는 공공시설에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예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죠. 시민단체들이 세금 낭비라고 항의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이런 사업을 꺼려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한 것처럼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요. 시민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용하고 있었고요. 마치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이에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저에게 사탕을 하나 주셨어요. 영어는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스처로 추우니까 드세요라는 뜻을 전달해 주셨죠.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말이에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도 놀랐습니다. 정확히 예정 시간에 왔어요. 1분도 차이 나지 않았죠. 운전기사님이 승객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인 저를 보자 영어로 웰컴 투 서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버스 안에도 충전기가 있었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됐어요. 심지어 에어컨까지 틀어져 있었죠. 겨울인데도 버스 안이 너무 따뜻하지 않게 적절히 조절돼 있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시민들의 일상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까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민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서비스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건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어떨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그 따뜻한 벤치의 기억은 제 마음 한편에 남았어요. 작은 균열 같은 거였죠. 아직은 미세했지만 뭔가 제 편견에 작은 구멍이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그 따뜻함이 계속 생각났어요. 단순히 벤치가 따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의 분위기가 신기했거든요. 과연 이게 진짜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일단은 인상적이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작은 갈색 사진첩을 꺼내는 거였죠. 언제나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는 물건이에요. 7년 동안 제 곁을 떠나지 않은 유일한 동반자였죠. 그 안에는 마이클 스미스 박사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7년 전 상하이에서 함께 학회에 참석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둘 다 젊고 희망에 찼었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때였어요. 첫 번째 사진은 학회장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마이클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클레어,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WHO에서 발표하는 거야. 그때 마이클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나요. 두 번째 사진은 상하이의 와이탄에서 찍은 거였어요. 황푸강 야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우리 모습이었죠. 마이클이 제게 프러포즈 하려고 준비했던 장소였어요.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못했죠. 마이클은 저의 연인이었어요. 그것도 첫사랑이었죠. 같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지만 늘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클레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내 직감을 믿어. 마이클이 늘 해주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의 그런 신뢰가 좋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죠. 그날 밤이 생각나요. 학회가 끝나고 현지 가이드가 추천해준 유명한 중국 음식점에 갔어요. 상하이 크랩이랑 샤오롱바오를 주문했죠. 처음에는 정말 맛있었어요. 마이클이 이거 정말 대단하다면서 계속 먹었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 후부터 둘 다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배탈인 줄 알았죠. 아마 맵다고 해서 우유 마신 게 문제일 거야. 마이클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저는 먼저 토하기 시작했고 마이클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열이 나고 온몸에 발진이 생겼죠. 이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었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호텔 프론트에 전화해서 병원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영어로 소통이 안 됐죠. 가까스로 택시를 타고 현지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이 엉망이었어요. 의료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시스템도 엉망이었죠.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잉글리쉬. 저는 계속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영어를 하지 못했어요. 통역사를 부르자고 했지만 밤이라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사라고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마이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저는 의료진에게 알레르기 쇼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에피네프린을 써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동양은 시스템이 없어요. 그들은 사람을 방치합니다. 저는 마이클의 사진을 보면서 속삭였어요. 그가 죽어가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의료진은 늦게 왔고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받지 못했어요. 체계가 전혀 없었죠. 마이클이 제 손을 잡고 말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들려요. 클레어, 괜찮을 거야. 우리 꿈을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그날 밤 새벽 3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음식점에서 쓴 조미료에 마이클이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알 수 없었죠.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못했고 치료도 늦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됐어요. 겉으로는 발전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중국 옆에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있다고 해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믿었어요. 마이클을 잃었던 그 밤의 기억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사진첩을 덮으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차갑게만 보였어요. 마치 마이클이 죽어간 그 병원의 차가운 불빛처럼 말이에요. 내일부터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겠어요. 저는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마이클의 기억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호텔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심한 복통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시차 적응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마치 뱃속에서 뭔가 비틀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진땀이 흘러내리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마이클과 상하이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어요. 설마 또 공포가 밀려왔죠. 혹시 저녁에 먹은 한국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싶었어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위험이 생긴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어쨌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지만 토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메스꺼움만 계속되면서 복통이 더 심해졌죠.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리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어요. 도와주세요. 결국 호텔 복도로 나가서 소리쳤어요. 마침 청소를 하고 계시던 호텔 직원이 제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직원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멀전시, 포린 게스트, 식. 직원이 전화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제 방번호, 증상, 국적까지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영국보다도 빨랐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중 한 명이 영어를 할 수 있었어요. What happened? When did it start? 구급대원이 제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가까스로 상황을 설명했죠.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든 걸 물어봤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놀라웠어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심전도, 혈압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모든 게 자동으로 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태블릿에 제 정보를 입력하면서 병원에 미리 연락하고 있었죠. 인천공항 의료센터로 이송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경험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구급대원이 미리 연락한 덕분이었죠.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을 때 의료진이 실시간 AI 진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큰 모니터에 제 증상들이 입력되고 AI가 가능한 진단명들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혈압 정상, 맥박 안정. AI 예비 진단 결과 급성 위험 의심. 추가 검사 필요. 간호사가 또렷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자동 수액 시스템이 제 혈관에 연결되면서 정확한 양을 투여하고 있었죠. 의사가 와서 직접 진찰했어요. I am 닥터 김, don't worry.
We will take good care of you. 완벽한 영어였어요. 복부를 촉진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세심하게 확인했죠.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겠습니다. 15분이면 결과가 나와요. 모든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초음파 검사실도 응급실 바로 옆에 있어서 이동할 필요가 없었죠.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상하이에서의 그 혼란스러운 밤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 누군가 제 곁에 다가왔어요. 정현우 박사였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왜 여기 계신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아침에 차갑게 헤어진 사이인데 왜 여기 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공항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방역팀도 대기하게 돼 있어요. 혹시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WHO 고문님이 입원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정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업무상 온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진짜 제가 걱정돼서 온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도 말이에요. 공항은 한국의 최전선입니다. 시스템은 매뉴얼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해 돕는 게 우리의 원칙이죠. 국적이나 신분에 상관없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마이크를 잃었던 그날 밤 아무도 저희를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급성 위험이었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염제와 위장약을 처방받고 수액 치료를 좀 더 받으면 된다고 했죠. 다행히 심각하지 않네요.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의료진이 제 상태가 안정됐다고 말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제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죠. 혼란스러움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거든요. 정현우 박사가 제가 호텔로 돌아갈 때까지 옆에 있어줬어요. 혹시 또 아프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는 자신의 개인 번호를 알려줬어요. 24시간 연락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짜였어요. 가식이나 업무상 친절이 아니라 정말로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던 거죠. 퇴원 후 호텔로 돌아왔을 때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박사님, 찾으신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따라갔는데 카운터에 제 여권과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분명히 호텔 방에 둔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공항 청소 직원분이 발견하셨어요. 프론트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오늘 오후에 공항 화장실 근처에서 찾으셨대요. 바로 공항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에서 CCTV 확인해서 박사님 신원을 파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호텔로 연락이 온 거죠.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에서 잃어버린 가방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영국에서라면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분실 신고를 해도 며칠은 걸리죠. 청소하시는 분이 신고를 해주셨다고요? 네, 그분이 직접 경찰서에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CCTV 확인해서 박사님이 공항에서 잃어버리신 게 확인됐대요. 혹시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급히 연락드린 거예요. 저는 가방을 확인해 봤어요. 여권, 신용카드, 현금, 업무용 서류, 모든 게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진 게 없었죠. 심지어 지갑 안에 현금까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정말 고맙네요.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가방을 받아들고 제 방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를 걷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상하이의 골목이 떠올랐어요.
마이클이 쓰러졌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피해가려고 했어요.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저 혼자 해야 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헬프, 헬프 소리쳐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심지어 마이클의 지갑이 없어진 것도 나중에 알았죠. 그런 긴급 상황에서도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부가 움직였어. 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쌓아둔 분노와 오만, 혐오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청소하시는 분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WHO 고문이라는 것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길에서 주운 가방을 정직하게 신고하신 거죠. 경찰도 CCTV를 일일이 확인해서 제 신원을 찾아주셨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도 끝까지 찾아서 연락해 주신 거예요. 누구 하나 귀찮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거죠. 호텔 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가방 찾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찾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제가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죠. 제가 가장 미워했던 이 땅이 저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어요. 마이클을 잃고 나서 줄곧 아시아를 원망했는데 정작 저를 구해준 건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였던 거죠. 저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7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거든요. 마이클에 대한 그리움도 아시아에 대한 분노도 모든 게 뒤섞여서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그때 문득 정현우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시스템은 매뉴얼이 아니라 철학이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시스템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제 가방을 찾아준 청소 직원분, 신속하게 대응해준 경찰, 친절하게 설명해준 호텔 직원까지 모든 사람이 연결돼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휴대폰에 정현우 박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해가는 거죠.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정현우 박사에게 말이죠. 어제 일에 대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졌어요. 박사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좋죠. 그런데 더 좋은 제안이 있어요. 공항 방역통제센터를 한번 보시겠어요? 정현우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사실 어제 일을 겪고 나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거든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보고 싶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정현우 박사가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 박사님 반응을 보고 조금 실망했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외국에서 보면 우리가 과도해 보일 수도 있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니에요. 건전한 의심은 필요해요. 그래야 시스템이 발전하니까요. 방역통제센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우주선 조종실 같았거든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감염자 동선, 접촉자 추적, 격리 현황 모든 게 한눈에 보였죠. 이게 모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나요? 저는 물었어요. 네, 24시간 365일 돌아가요. 하지만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번호는 절대 노출되지 않아요. 오직 방역에 필요한 정보만 처리하죠. 정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감염자 자동 추적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휴대폰 GPS, 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 등의 정보를 종합해서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개인 식별은 불가능하게 암호화돼 있었어요. 기본은 자동이지만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요. 기술과 인간의 지혜를 조합한 거죠. 정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AI가 제안하면 전문가가 검토하고 결정해요. 자율 격리 알림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강제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생필품 배송, 의료 상담, 심리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격리를 처벌이 아니라 치료로 접근하는 거군요. 맞아요.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강제로 하면 오히려 숨기려고 하죠. QR 기반 백신 접종 이력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죠. 이건 통제 국가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공동체군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영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있었죠.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투명하게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니까 점차 신뢰가 생겼죠.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보니까 협조해 주시는 거예요. 정현우 박사가 보여준 통계가 인상적이었어요. 감염률 감소, 사망률 감소, 경제 회복 속도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죠? 저는 정현우 박사에게 물었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같은 시스템을 써요.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일관성. 어제 제가 응급실에서 경험한 것도 가방을 찾아준 것도 모두 일관된 철학에서 나온 거였죠. 한국은 공동체 문화가 강해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시스템을 더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는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문제점은 없는지 말이죠. 정현우 박사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완벽하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죠. 그 겸손한 태도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시민들이 불편해했죠. 하지만 계속 개선하고 소통하면서 지금의 시스템이 된 거예요. 박사님께서는 처음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보셨나요? 정현우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과도하다고 생각했어요. 불필요한 쇼라고 생각했죠. 부끄럽지만 그게 제 첫 반응이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부럽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가진 국민들이 부러워요. 시민을 진심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시민들도 그 마음을 알고 협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정현우 박사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 웃음에서 저는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죠. 단순한 업무적 만족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쁨 같은 것 말이에요. 박사님 같은 분이 인정해 주시니까 더 의미 있네요. 외부의 시각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죠. 호텔 방에서 WHO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키보드를 누르려고 해도 제대로 누를 수 없었죠. 지금까지 써온 보고서들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과거의 보고서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에 대한 보고서들이었죠. 읽으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방역 시스템은 겉모습만 화려할 뿐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과도한 통제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시민들의 진정한 협조보다는 강제적 복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봤던 거예요. 좋은 점들은 축소하거나 무시했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죠.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새 보고서에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한국을 얕잡아 본 저의 오만함과 상처가 이 나라의 진심 앞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7년 전 중국에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했던 것은 전문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실수였어요. 계속 써내려가면서 저는 울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죠. 따뜻한 벤치부터 응급실에서의 경험, 가방을 찾아준 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방역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받은 치료는 의료진 개개인의 진심 어린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호텔 직원의 신속한 대응,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처치, 의료진의 체계적인 치료까지. 모든 게 연결돼서 저를 도왔다고 썼죠. 가방을 찾아준 일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청소 직원분이 단순히 업무라서 신고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였고 호텔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민을 진심으로 돌보려는 마음이 시스템 전체에 스며들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보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통제센터에서 본 것들도 자세히 기록했어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는 시스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 투명한 정보 공개까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도 존중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정현우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심스럽게 말이죠. 박사님,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너무 무례했던 것도 죄송해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썼어요. 그리고 다음 출장도 한국입니다.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현우 박사와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이죠.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죠. 기다리겠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처음 반응은 당연한 거였어요. 저희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해가는 거죠. 그 한 줄을 읽으면서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마이크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상처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이클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 기뻐할 것 같았죠. 그가 항상 말했잖아요. 클레어, 우리 꿈을 포기하지 마. 이제야 진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편견 없이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나라에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WHO 보고서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람을 돕는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배웠거든요. 귀국 전날 저는 일찍 공항에 나갔어요. 정현우 박사와의 마지막 만남이 있었거든요. 사실 아쉬움도 있었고 뭔가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공항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면서 무인 계산대에 카드를 찍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과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익숙하더라고요. 이젠 익숙하네요. 이 따뜻함도 이 신뢰도. 저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일주일 만에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현우 박사가 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나와줬어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 아쉽네요. 그의 얼굴에도 아쉬움이 보였어요. 저도 그래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박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한식당에서 식사하실래요? 정현우 박사가 제안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을 드셔보세요. 그런데 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을 테니 소화 잘 되는 걸로 드세요. 공항 한식당에 들어가니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여러 가지 죽 종류가 있더라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음식이 낯설었는데 지금은 정겨워 보였어요. 전복죽 어떠세요? 위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정현우 박사가 추천했어요. 회복기에 먹는 음식으로는 최고죠. 우리는 전복죽을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하얀 그릇에 담긴 구수한 전복죽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죠. 향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정현우 박사가 숟가락으로 떠서 보여줬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정말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위에 전혀 부담이 없으면서도 든든한 느낌이었죠. 전복 조각들이 부드럽게 씹혔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웠거든요. 정현우 박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의 중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단순히 환자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담은 음식이거든요. 어머니들이 아픈 가족을 위해 정성껏 끓여주는 음식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음식 하나에도 이런 철학과 마음이 담겨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지금 이미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현우 박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전복죽은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먹는 것 같았죠. 전복죽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현우 박사가 말했어요. 전복은 바다의 진미라고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걸 부드럽게 끓여서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만들어요. 고급 재료를 서민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 말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급스러운 기술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말이에요. 다음에 오실 때는 다른 한국죽도 드셔보세요. 정현우 박사가 말했어요. 닭죽, 잣죽, 호박죽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각각 다른 맛과 효능이 있어요. 그때까지 한국어도 조금 배워올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맛있어요 정도는 할 수 있게요.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맛있어요를 들으면 더 기분 좋을 거예요. 우리는 전복죽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업무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악,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정현우 박사는 의외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특히 바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바흐를 좋아한다고 말하니 더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함께 콘서트 보러 가요. 정현우 박사가 말했어요. 서울에는 좋은 콘서트홀이 많아요. 꼭 그러고 싶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출발 시간이 다가와서 게이트로 향할 때 정현우 박사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안전하게 가세요. 그리고 꼭 다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반드시요. 그리고 연락 자주 할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잡는 것 같았거든요. 마이클 이후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마이클도 제가 행복하기를 원했을 테니까요. 전복죽 생각날 때마다 저 생각도 해주세요. 정현우 박사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럼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건강할 때도 생각할게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이제 이 도시가 제 두 번째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오만은 완전히 무너졌고 진심이 피어났어요. 마이크를 잃고 닫혀있던 제 마음이 다시 열렸죠. 한국이라는 나라와 정현우 박사라는 사람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줬어요. 좌석에 앉아서 전복죽 맛을 떠올려 봤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맛이었어요. 정현우 박사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는 게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다음 한국 출장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한국을 아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싶었죠. 그리고 정현우 박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WHO 보고서는 이미 보냈어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연애에 대한 설렘까지 모두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우리의 자랑스런 방역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한국을 넘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네요. 대한민국 시민의식과 방역 시스템의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멋진 해외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